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부터 언론을 좀 후디려 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언론 진짜 심각하지? 너무 심해. 너무 심해. 네. 자, 지금 함께 하시죠. 언론. 자, 언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진짜 오랜만이군요. 최욱 라인입니다. 네. 정준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저 화면으로만 머리요? 안타깝게 보다가. 네.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는데 언론 지형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방송에서 다 하차를 하게 됐죠. 네, 이제 지상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진 않으신지요? 뭐 아쉬움이 있다면 지상파의 목숨이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거. 대한민국의 지상파의 목숨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 게 이런 새로운 실험들이 그래도 잘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어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미디어 비평 또 전문가시니까 예. 매불쇼 미디어 비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예. 이거 반성하고 각성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냉정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삭발은 잘하셨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입 함부로 놀렸다가 한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옛날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네, 우리나라 언론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기성 언론이 했던 말을 까먹어 주길 바라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네. 오보나 이런 것들도 인정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뭉치고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확실히 새로운 미디어는 이게 진행하는 분들이나 출연하는 분들과 시청하는 분들 사이의 정서적 교감 같은 것들이 상당해서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지켜보기보다 되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는 모습이 좀 보였었어요. 그게 일단 전 되게 좋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그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방심위의 제재를 받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유튜브는요 바로 소비자에게 제재를 받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하거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꼭 그 방심위 제재를 받는 게 더 그 언론을 감시 기능이 더 철저하고 이런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언론은 유튜브는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닌데 사실은 그죠? 전혀 그렇지 않죠. 게다가 구독자 수가 이제 파워잖아요. 그 지상파나 이런 데들은 시청률 이런 게 이제 파워인데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허수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만 지나도 금방 사라질 수 있는 맞습니다. 공든탑 진짜 맞아요. 되게 많아서요. 예. 이게 안 좋은 점도 있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유튜브 세계라고 하는 것이 기성 매체하고는 다르게 그냥 알아서 극단적인 소리 외치면 그리고 편향적인 소리 외치면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돈이나 뿌리는 그런 정도의 매체라고 폄하하는 그런 태도는 확실히 문제가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항상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이건 이제 사석에서 좀 제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소통하고 우리 이 방송을 소비하는 분들의 마음에 다가서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나 자신이 사라지고 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많죠. 저 그거 되게 또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의외로. 경계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쉽지 않거든.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자세를 그래도 유지하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뉴스타파 같은 케이스가 이제 그렇습니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다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 두 가지 자세를 동시에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오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MBC에 있다가 집어 던지고 나왔죠. 장인수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작심하고 다시 다시 기자. 이거 책인데요. 아. 네, 요새 책이 안 나가서. 책이 너무 안 나와. 그리고 요새 계속 이제 북토크 중인데 북토크. 네, 예. 취소를 다 했습니다. 왜요? 지금 뭐 윤석열 탄핵 아, 때문에 이게 다들 좀- 올라와서 광화문 와서 집회해야지 제가 맞아. 지방 가서 그거를 아. 또 저 북토크 하라는데 오시라고 홍보하기도 어렵고요. 아. 또 해봐야 몇 명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네. 일단 탄핵 그래서 될 때까지 그런지 밀었어요. 그냥. 우리 제작진이 아예 그냥 가려놨네. 그래서 그런지 아예 가려놔 버렸네. 센스 있네요. 센스입니다. 탄핵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탄핵 집중하자. 집중해야 됩니다. 화면 밖에는 지금 뭐 우리 그러니까. 관심이 안 가요 지금.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다 맡고 있고 실제로.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분이 뉴스버스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태현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은 뉴스 토마토에서 법조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뉴스 토마토 기자가 됐어요? 예, 뉴스 토마토로 가 있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 이제 법조 기사를 중심으로 이제 쓰는데 뭐 부캐를 하나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식 앵커랑 같이 네. 유튜브 채널 게으름 벌꿀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네, 거기서는 저희가 그 기사로 쓰지 못하는 좀 이제 조그만한 뉴스들을 네. 조그만한 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사로 쓰기에는 조금 짜친 내용들을 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입틀막을 당해서 오늘 여기에 불려온 것 같습니다. 아, 뭐 유틀막 당한 일이 예,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입틀막을 당하고 나서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그 말투까지 좀 변하고 있는데 그 말투를 자꾸 이제 따라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웃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 게으름 벌꿀질을 시작할 때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그 김현정 앵커의 말투를 따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고요. 아무튼 그때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을 이 김현정 뉴스쇼에서 신고를 해서 영상을 내려버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요? 저희가 이슈가 좀 되고 아니, 뭐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뭐 무슨 혼자 뭐 상황이에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예. 얘기하셨는데 어떤 네.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김현정의 뉴스쇼와 무슨 악연이 있습니까? 악연이라고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이 이준석 의원과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 간의 유착 의혹이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언론 통해서도 있었죠. 나왔었고요. 저희도 그거 심도 있게 한번 다뤘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그 뒤에 이제 후속으로 좀 궁금한 부분을 저희 방송에서 뉴스쇼를 향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예. 제가 이제 뉴스토마토로 이직을 하고 나서 네. 대선 TF가 만들어져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마크맨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을 보면 그 책에 계엄 12월 3일 당일에 뉴스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사전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비상계엄 당일에 국민의힘 대표에게 인터뷰를 했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대표한테도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공정성은? 더 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면 국민의힘 당원이 내란을 일으켰던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이 비상계엄을 막아냈다고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비상계엄을 그 당일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질문을 했는가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확인을 해봤죠. 네네네.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이재명 대표 쪽에는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하나도 연락이 간 게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저희 그 게으름 벌꿀즈 영상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10초 김현정 자료 화면으로 뉴스쇼 화면을 썼구나. 10초를 썼습니다. 근데 그 10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요건가요? 김현정 앵커가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제 연락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연락을 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영상을 10초를 쓴 거예요. 근데 그 10초를 쓴 것 때문에 저작권 신고를 당해서 지금 저희 영상이 다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했나 보네. 우리는 한동훈한테도 섭외를 넣었고 이재명한테도 섭외를 넣었다라는 발언을
김현정 씨가 자기 방송에서 했나 보네. 맞습니다. 그 그래서 방송에서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틀어놓고 내가 취재해봤더니 안 했던데 이 차원에서 이 자료화면을 썼던 건데 네. 요거를 이제 저작권 침해했다고 이해된다. 요거를 신고해가지고 삭제가 네. 됐어요. 예,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언론으로서 이거는 조금 나는 아쉽다. 좀 아니 이거 어때요? 아니 언론 아니 언론은 자기 비판 당할 수 있잖아. 당연하지. 근데 그거를 아니, 언론- 저기 네. 아쉬운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게요. 지상파잖아요. 지상파는 공공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상파는? 출물이 네.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것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쇼기 때문에 뉴스라는 개념 설정을 하면 가장 공공성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유재산처럼 너네 저작권 뉴스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사실 주장할 수 없어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언론이라고 하면 그 이거 어떤 아쉽다. 대상에게 굉장히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혹한 칼날을 들고 어떤 사람을 검증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야 돼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질문했던 건 정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엄 당일에 한동훈한테 연락을 했으면 한동훈 말고 그럼 이재명한테도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방송에서.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도 사실은 그 전에 이준석 의원과의 유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준석 의원과 유착에서 이 CBS가 그리고 이 김현정의 뉴스쇼가 공정성, 객관성 그래서 뭐 70년 역사에 이 뉴스쇼를 CBS를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흔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객관성도 있고 중립성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건 안 한 거야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아주 뭐 타당한 질문이네. 예. 야 그런데 그걸 또 신고했어. 그거를 신고를 해서 영상이 삭제가 됐어. 예, 영상이 삭제가 이거 됐습니다. 아쉽다 이거는 진짜. 그 많이 저희가 아쉽다.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10일 그러니까 영상이 아쉽다. 삭제된 뒤에 이의 제기를 해서 10일 동안 반론이 오지 않으면 영상이 되살아나요. 근데 오늘이 그 영상이 되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뉴스쇼나 CBS에서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으면 저희 그 영상을 이제 저희는 이제 입틀막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영상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서 오늘 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근데 그 채널이 활성화가 안 돼서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 문제인데 나는 이게 근데 이거 보면서 나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매불쇼 내가 한 거 영상 따갖고 가가지고 최욱 이 쓰레기 이거 체포해야 된다. 이거 아니 정신 나간 놈이다 하는 것도 나는 신고 안 해요.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더라고. 나는 진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나도 엄청나게 막 비판 많이 하잖아. 네. 그러니까 뭐 나 갖고 가갖고 비판 당하는 거 난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이게 맞지. 그리고 나는 여기 솔직히 시상파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약간 오해가 될까봐 네. 지상파 뉴스가 공공재인 건 맞는데 저작권 이용 대상에서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주체는 아니고. 그건 아니죠. 네. 법령상으로는 네. 당연히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 옳고 그름은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데 보통 그런 거는 다른 언론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정 시간을 쓸 때 저작권에서 이제 배제되는 면제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언론으로 인정은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보이는 네. 거고. 세 번째로는 근데 저는 이게 검찰하고 똑같은 짓이라고 봐요. 별건 기소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은 딴 거였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로 직접 얘기하기에는 이른바 짜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저작권을 저작권으로. 거는 거야. 네. 게다가 유튜브 정책은 법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유튜브는 일단 내리게 하거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맞아. 물을 먹인 거죠. 맞아. 어떻게 맞습니다. 말하면. 맞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아, 유튜브 영상에 채널의 아쉽다. 구독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퍼다 나르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 영상이 그렇게 이제 퍼졌던 게 아니라 그 트위터 지금의 이제 현 X에서 어떤 분들이 딱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게 바이럴이 되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또 그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CBS 채널에 가가지고 그거 링크를 자꾸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쇼츠랑 그 영상들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채널에도 링크를 거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오셔가지고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호소를 사랑합니다. 네. 그랬구나. 네. 좀 아쉽네. 아니 저는 뭐 사실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참 본의 아니게 자꾸 그 CBS를 몇 차례 이렇게 비판을 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제가 아니 지금 뭐 CBS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자꾸 나는 좀 미안한 마음은 있긴 한데 좀 아쉽긴 하네 진짜. 예. 네. 이재명 항소심 당일날도 그 김종인 위원장 딱 불러가지고 플랜 B 막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듣고 막 뭐. 그러더라고. 네. 좀 아쉬워. 왜 그렇다고 그 분석하세요? 일단 뭐 아니, 조중동은 매번 중립과 공정을 항상 강조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또 유난히 많이 해. 중립과 공정을. 그렇죠. 예. 근데 그날 딱 항소심 선고하는 날 오전에 김종인 딱 불러다가 이재명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뭐 서로 나누고 하는 게 그게 공정과 중립인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뭐 조중동은 논외로 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거기는 뭐 공정과 중립은 포기한 곳이니까. 근데 제가 내부에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언론사 내지는 진보 언론사들도 언론사의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자기 색깔이 확실하다거나 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기자들이 별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분위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준희 교수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저한테 이제 보수 언론의 문제점을 좀 짚어달라고 하셔서 이게 참 아까 장 기자님 잘 말씀 주셨듯이 이제는 사실 미디어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을 정도라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한다고 해서 특히 매블쇼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새로운 얘기라고 느끼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거는 좀 짚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조선일보 얘기인가 보군요. 약간은 자아분열증 같은 느낌을 지난 3개월간 이제 보여줬거든요. 아.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도 내용이 다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요. 특정한 논조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중구난방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또 변하긴 해요. 예를 들면 계엄 시기, 그러니까 계엄과 해제가 있고 난 다음에 탄핵소추 가결에 이르는 초기 시기 있잖아요. 네네. 급박하게 굴러가던 네. 시기. 이때는 제가 굳이 말하면 설마 이 정도인가라는 말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네, 설마 이 정도인가는 정확히 말하면 양상훈 칼럼 같은 게 12월 5일이 그런데 예. 정말 이 정도까지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계엄 선포. 자, 요게 12월 5일자네. 예.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윤석열이. 예. 어. 그러니까 뭐 비교적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정치적 자해나 다름없다. 이게 12월 4일에 나왔던 그런 보도고 사설이고요. 네.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이다. 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이제 윤은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요와 비슷하게 또 12월 19일에는 건진이나 천공들이 윤 주변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정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또 이런 얘기들까지도 합니다. 나 이럴 줄 알았다. 네, 한편으로는 되게 놀란 척하면서 내가 그러기 뭐라 그랬어. 그런 사람들 주변에 두지 말랐지. 이건 근데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폭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이제 그 파일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명태균에 관련된 파일부터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일종의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된 적이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같은 거 다 폐간시켜버렸다고 네.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것과 유사하게 뭔가 당신들은 내 말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 말 따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윤 정부를 나름대로 이제 쥐고 흔들려고 했었던 그 흔적 같은 것이 이 12월 19일 기사 같은가 이런 것들은 보입니다. 네. 근데 처음엔 이러다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1월 달에는 바뀌어요? 예. 1월 달에는 양비론이 시작이 돼요. 양비론.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부정선거 이런 오해받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선관위를 네, 또 선관위가 뭐라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잘못됐으나 어. 선관위가 너희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건 음모론이 안 나오겠니? 라는 식의 이제 보도를 의심스럽다. 합니다. 선관위 그리고-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윤석열이 군대까지 보냈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너무 갑자기 바뀌었는데.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문제를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이냐 체포가 목적이냐
이런 식의 좀 쓸데없는 그런 그 프레임 예.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아 수사가 예. 목적이냐? 그러면서 체포가 대놓고 목적이냐. 물론 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윤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야기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아. 그러다가 최근으로 들어오면 윤석방 전후로 들어오면 소년보 목사를 인터뷰를 합니다. 소년보. 예, 와. 아시겠지만 여의도파 대장. 극우파의 대장급인 네.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실어줘요. 아, 그거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자아분열증적인 그런 증상, 비슷한 시기에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네. 이게 과연 우리나라 1등 신문이라고 스스로가 자랑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신문의 이 헌정 질서 위기의 시대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이냐 라는 부분을 일단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스탠스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이 국면이 어떻게 가야 우리 신문사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그 흔적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히 최욱 씨가 말한 것처럼 아, 그렇습니까? 뭐가 나한테 이득인지 모르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 상태인 거죠.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재명은 안 됐으면 좋겠는 상태. 아, 그거는 기본값으로 갖고 기본값으로 가고. 가지고 있는. 아. 그래서 심지어는 양상훈 칼럼 1월 16일 칼럼을 보면요. 윤과 이가 동시에 제거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이거를 많이 거론하더라고. 예. 윤석열하고 이재명 동시 제거설. 예. 그런 상태가 돼야 자기가 그나마라도 이득이 생기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정말 중구난방 왔다 갔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예. 우리나라 보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상이 없습니다. 아, 이 진짜 중요한 말씀.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민주주의냐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정파 언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정파 언론은 아니야. 예.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과도한 칭찬해 주는 거죠. 거야. 예. 정파 언론이라는 건 민주헌정 질서 안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지. 민주헌정 질서가 뭔지도 모르는 게 정파는 아니거든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 없는 신문사다. 아. 이렇게 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 내란 사태에서 윤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는 말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이거든요. 네. 이재명이 내란 일으키지 않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잘 먹혀? 참 그러니까 신기해. 그게 이제 아까 장 기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진보 계열 언론들에게도 있는 일종의 멘탈리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진보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사법 리스크라는 형식으로 표현하죠. 예. 근데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 이제 가니까 경향이 사법 리스크 이따가 예, 아마 예. 또 얘기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장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아, 거 우리 뭐 있어요? 아니 뭐 있는 건 아니고. 예. 네. 아까 이제 뭐 대놓고는 말씀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놓고 합니다. 누가? 요새 경향은 그냥 뭐 대놓고 이재명 디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보라고 언론에서, 예, 이제 예. 분류되는 경향에서 예. 이재명 비판 받을 수 있죠. 근데 왜? 근데 이제 그 비판의 지점이 네. 합당해야 되는데 네. 그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때그때 바뀐다. 그러니까 이대훈 칼럼 같은 경우는 이재명은 그때그때 바뀐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냐. 너 정치 그만둬. 이게 사설의 그냥 내용의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칼럼은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거의 뭐 약간 이게 비난이나 그- 저주에 가까운. 이건가 보네. 이재명 사퇴를 권함? 그러니까 사퇴할 만한 잘못이 나오고 나서 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설득력이 있죠. 그냥 없어요. 그냥 난 너 싫어. 약간 이런 정도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이게 잠깐만 몇 월 며칠자야? 좀 됐습니다. 아, 요거는 2월 좀 된 거네. 2월 27일이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상당 부분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법 리스크란 말 자체도 별로 그쵸. 안 좋아합니다만, 근데 그 끝에 꼭 뭘 이제 붙이냐면 과연 뭐 이거를 이제 붙여요. 그러니까 과연.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됐고 대선이 이제 조만간 진행이 되긴 할 텐데 과연 이걸 넘을 수 있을까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꼭 아니면 붙입니다. 여전히 4개의 형사 재판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근데 이제 요 얘기를 받아서 네. 제가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하는 거는 뭐 최욱 씨도 알고 뭐 저도 알고 교수님도 다 알잖아요. 네. 그럼 맨날 나와서 언론이 잘못한다만 얘기하다 끝날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좋은데. 예,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잘 없어요. 네네. 예, 뭐 정준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게 잘 안 주어져. 네. 기회가. 네. 제 고민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 좋은데. 대한민국- 좋은데.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언론 개혁을 사회적 화두 이슈로 삼고 실제로 추진했던 거는 딱 한 번 참여정부 때 있었습니다. 예, 출입처 관행을 폐지하고 기자실을 물리적으로 없애고 예, 그 선진 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게 실패했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을 하자는 입장인데 네. 그때 실패한 이유를 좀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명분 싸움에서 졌어요. 이게 뭐냐면 기자들이 취재하는 방식을 우리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언론 탄압이에요. 기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중동부터 한겨레, 경향, 오마이까지 다 나서서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MBC까지도.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네. 방금 얘기했지만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언론계 전체를 적으로 돌려야 돼요. 예, 언론계 전체를. 네. 예.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했던 접근 방법이라고 봐요. 그럼 안 할 거냐? 해야지. 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명분 싸움에서 이기고 전략적으로 현명해야 돼요. 명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자들의 취재 방식을 직접 건드리는 것보다는 네. 언론계 잘못된 관행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MBC, KBS 사장 선임 구조, 지배 구조 문제.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왜 사장이 바뀌어 갑자기? 예.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안 명분도 했었죠. 가져갈 수도 있고. 안 했었잖아. 네, 안 했죠. 그다음에 그럼 신문 같은 경우 조중동 없앨 거냐? 못 없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점이 많아요. ABC 제도 같은 것들. 부스. 발행부수, 뻥튀기. 판매부수를 몰라. 몰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만 있지 몰라. 부스 예, 뻥튀기. 예. 그러니까 정부가 야 우리 정부도 주요 광고주인데 발행부수, 판매부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너희한테 광고를 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니네 그거 투명하게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광고비 집행은 좀 어렵겠는데 충분한 압박이 됩니다. 그렇지. 충분한 압박이 돼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 언론사가 자기들 씹을까봐 못해. 맞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좀 소극적이었어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사실 어떤 좀 사정이 있었는데 MBC 안에서 조선일보를 좀 한번 좀 이렇게 비판하는 아이템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때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한테 쭉 전화를 돌렸어요. 조선일보 관련한 좀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파헤쳐 보지 않겠느냐. 네네네. 2명 빼고 다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싫어요. 무섭지. 언론이랑 기자랑 척지는 걸 일단 싫어해요. 무서워해. 내가 그러니까 언론 개혁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한다고 저기에 돌 던지는 거 이거 싫어해. 무서워. 네. 근데 그럼 언론 개혁을 안 할 거냐?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는 게 일단 뭐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종편 한두 개는 갖고 오자. 종편 한두 개는. 종편 4개를 다 조중동하고 매경에다 줬잖아요. 한두 개는 갖고 오자. 이건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두 말씀드리고 개는 싶은 갖고 오자. 뭐 본인 무슨 어디 뭐 주체예요? 아니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제도적으로. 뭐 주체처럼 얘기해. 그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한두 개 갖고 뭐 어디 주체인데? 팟빵. 재승인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정부는 점수가 꽈락이 되면 네. 재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MBN이 꽈락을 맞았어요. 그럼 재승인을 해주면 안 돼. 그렇지. 근데 재승인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조중동과 이 종편들은 알아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재승인을 받을 수 있어. 맞아. 네, 이걸 알아. 맞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맞아. 재승인 받기 한 3, 4개월, 길어봐야 5, 6개월 정도만 조금 몸살이고 조심해요. 그러다 또 똑같이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한 번은 그러니까 너희 진짜 우리 재승인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풍기든지 실제로 그걸 하나 정도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 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 개혁의 또 중요한 거는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됩니다. 이건 아주 큰 틀에서 뭐 하나만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소스를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정보를 공개하면 언론사와 기자가 중간에서 장난을 못 쳐요. 예를 들면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럼 뭐 기자가 가서 친해지면 어떤 소스에 의해서 받아서 단독을 내잖아.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좀 없애줘. 아니 수사가 끝났고 기소를 했으면 그 시점에 이 중요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기네들 수사 자료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팟빵에서 다 보고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면 돼요. 네. 언론사가 장난 못 치게 하려고 하면 예. 그런 방식으로.
예, 근데 좀 이런 얘기들은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좀 중요한 얘기들인데 오늘 좀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논의가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준비한 아이템 있습니까? 아니 방금 그 말씀 주신 것들 중에 사실은 저는 지금 언론사에서 그 게이트키핑 문제가 없어진 것도 너무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최근에 언론사들 보면은 극우 유튜버들 인터뷰한 내용들을 기사랑 방송으로 다 그냥 내보내요.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을 보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처음에 대화를 하는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지금 일으켰다라고 극우 지지자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건 그 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언론사 그리고 지방 특히나 뭐 TK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언론사들에서 그리고 중앙에 있는 여러 언론사들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더라도 이게 지지자들한테는 그냥 퍼져 있고 기사는 삭제되고 그런 이제 좀 우스운 일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 장윤수 선배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은 언론사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뭐 스카이데일리라던가 여러 이제 극우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매체를 만들기만 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언론사들이 전부 다 정부 광고를 받아서 연명을 해가요.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 한 번쯤은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다 들여다보고 이 많고 그리고 자꾸 잘못된 정보 혹은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하는 그리고 혹시 폐간을 시킬 수 있는 제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아니 저는 근데 제재보다 일단 정부 광고 좀 안 줬으면 좋겠어. 그 정부 광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광고를 일간지에 한 500억에서 600억 집행해요. 그 조중동이 한 절반 가져갈 거예요. 아마 아니, 대략 잘 광고 모르지만. 효과가 없잖아. 한 2, 300억인데 광고 효과가 그걸 없다고. 왜 돈을 그렇게 쓰느냐 이거죠. 차라리 광고비를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기자들의 또 하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절대 깊이 있는 정책 기사는 안 씁니다. 이건 그냥 국룰이에요. 기자들 사이에. 정책 기사는 써봐야 돈 들고 시간 들고 안 읽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맞는 말이기도 정책 해. 기사보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많이 읽히니까. 예. 근데 정책 기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기후 환경 위기와 관련한 정책 기사 필요하잖아. 예. 에너지 수급 문제 뭐 맞습니다.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지 정책 기사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기보다는 각 부처별로 이달의 기자상을 둔 다음에 그냥 기자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 기사에 한해서만 이달의 기자상을 선정해서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씩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광고도 그런 정책 기사를 많이 쓴 언론사와 연동해서 그 정부 광고비를 집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 풍토를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갑자기 언론개혁 얘기로 뛰어가지고 막 뛰네. 제가 저기. 어디서 개입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잘 개혁가가 돼서 왔어. 모르는데 혁명가가 돼서. 한 건 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논쟁거리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예. 많이 얘기됐고 일부는 시도됐다가 안 됐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종편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두 개의 종편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안 좋게 냈어요. 네. 하나가 MBN 말씀하셨던 예. MBN은 이제 실제로 불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재승인은 해주되 중간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식으로 방통위가 타협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에서 다 졌습니다.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아무리 행정부가 조치를 취해도 현재 법령 구조화에서는 법원이 되도록이면 언론사를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더러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TV조선에 대해서도 원래는 낙제점이 나왔는데 그거를 조건부 재승인이라고 해서 재승인을 해주되 이러이러한 걸 개선해라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정권 바뀐 건 기소됐고요. 이게 딱 한 가지 이유가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내쫓기 위해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 당시 심사위원을 네가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부터 해서 공무원 여러 명
그리고 심지어는 방통위원장도 기소 결정이 내자마자 대통령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편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무서워. 기존의 승인 구조에서 이거를 폐국 내지 재승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령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이제 바로 논쟁거리라는 거죠. 네. 정부 광고 같은 경우도 정부 광고의 집행은 겉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구독률이라든가 이제 종이신문이 이제 얼마만큼 열독률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 광고 집행하는 내용과 윤석열 정부 때 집행하는 내용을 보잖아요. MBC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전액 삭감돼요. 거의 전액 삭감. KBS는 엄청 늘어나고 종편 늘어나고 보수계열 신문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뭐 데이터를 대서 그렇게 해요. 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기자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거는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상을 누가 주는데 그리고 그 상에 대해서 사람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보광고법상 용도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을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그래서 자주 나왔던 얘기가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광고는 지금 사실은 변형된 보조금입니다. 국가가 언론한테 직접 주는데 간접적으로 마치 주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식의 형태예요. 즉 말 잘 듣는 애들, 눈치 잘 보는 애들한테 준다는 얘기죠. 근데 민주계열의 정부가 들어서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적당히 나눠주고요. 보수 계열의 정부가 들어서면 편향적으로 나눠줘요. 이게 정부 광고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광고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 네. 광고 효과. 지자체 마찬가지입니다. 예. 띄워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욕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구조 자체를 이 정부 광고는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언론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설문조사가 됐건 자기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어차피 변형된 보조금이라면 정부 광고 집행액은 따로 떼었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의 지원액을 사람들이 원하는 언론사에 지원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 상당히 논의됐던 바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내란 사건을 겪고 나서 요 이제 정부 광고나 바우처 제도를 하면 저는 좀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 극우 지지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바우처를 전부 다 스카이데일리 이런 데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제 그런 회사들은 네. 또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바우처 제도에 대한 반론들이 바로 그런 거였고요. 실제로 약간 극단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선정적인 언론사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비율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도 국민의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때문에 그래서 나눠주는 비율이라고 하는 거, 바우처 비율, 그다음에 기본 비율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리 정하면 상당 부분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아까 폐간 문제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언론은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폐간이 아니라 등록 취소입니다. 네. 예,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요건만 갖추면. 근데 등록 취소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무장관이나 문체부 장관, 지자체의 이제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당연히 언론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등록 취소 요건이라는 걸 명확하게 만들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는 신문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 내리는 것 중에 예를 들면은 그 변형된 광고 이런 거 실는 거 기사인데 기사인 것처럼 광고 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제재돼야 되거든요. 네. 제재합니다. 막 1년에 한 100건씩 제재해요. 근데 어떻게 제재하느냐? 너 잘못했어. 이러고 제재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로는. 근데 이게 원래 신분법상으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예전에 돼 있었거든요. 그게 삭제가 됐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거 되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내면 그나마라도 문제 해결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네, 지금 그 볼펜 지금 똑딱거리는 애 제재 좀 하라는데 그 장인수입니다. 장인수예요. 그리고 네. 개혁과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현장에서 느꼈던 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제가 이제 뉴스버스에 있을 때 뉴스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거든요. 맞아요. 기억 다 하시겠지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됐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출입처 제도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 노무현 때 해갖고 망했다면서요. 예. 근데 그러함에도 이 출입처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게 기사의 시작점이 그 수사기관이 돼버리면 이 언론들이 그 수사기관의 시점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맞아요. 그게 오보여도 그대로 가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경험했던 정말 좀 충격적인 그 상황이 뭐였냐면 저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저희만 볼 수 있잖아요. 저희랑 검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재를 해야지만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압색 영장에 뉴스버스가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전에 조우영과 90분 인터뷰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우영이 얘기해서 그 당시에 핵심 인물이 말을 뒤집었는데 뉴스버스가 그걸 알고도 거짓으로 보도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써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요 취재 기자는 저희한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한테도 확인한 적이 없고요. 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검찰 한 군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진동 대표의 압색 영장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조우영 씨가 90분 전에 인터뷰를 했고 말을 뒤집었다는 내용이 압색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기사를 썼는데 압색 영장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아일보가 기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검찰이 조우영 씨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을 쓰거든요. 이것도 오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사를 바꾸고 기사를 삭제해요. 와. 근데 이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저희한테 그 반론 취재나 확인 취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이진동 대표가 이제 검찰 수사관들 앞에서도 뉴스버스의 오전 방송은 해야 된다고 해갖고 수사관들 앉혀놓고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는 검찰이 소스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기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수사관들이 저한테 방송 끝나고 나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습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혹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저희한테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수사관이 그럼 저희겠네요? 하고 웃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출입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썼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혀 그 한 명도 뉴스버스 기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기소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뉴스버스를 흠집내서 기사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려고 했던 건 사실은 그 당시에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뉴스버스가 더 이상 대선 검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네. 있겠다. 근데 이게 저는 출입처 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아. 저는 지금 이제 대검을 출입하고 있는데 대검 출입하면서 검찰의 입장으로 쓰지 않아요. 처음에 취재를 하면 그 피해자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이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출입처 제도가 없어져야 이런 이제 균형이 잡힌 취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너무 맞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왜냐하면 출입처 제도는 국가가 만든 제도가 아니거든요. 기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거구나. 네.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성한 것처럼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각 그 주무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뗀 것처럼 행동을 해요. 네. 너희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 구조 자체는 특히나 법조가 이제 양질의 정보들이 많이 새어나오는 그렇죠. 데기 때문에 네. 기자단의 폐쇄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번 법조 기자는 영원한 법조 기자라는 설까지 있을 정도로 자기들이 클럽까지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 폐쇄적인 구조를 새로 신규 인력 들어오지 않게 하고요. 수시로 제재를 가합니다. 네. 네,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룰을 어긋났다면 너 나가. 그 너무 웃겨.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그게 거예요. 진짜 웃겨. 나는 볼 때마다 웃겨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규칙 내지 훈령 수준에서 명령 수준에서 출입처 제도에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걸 만들 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만들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참여정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취재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되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모든 기자들은 자기만 원하는 소스에서 자기만 원하는 정보를 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욕망을 이용하는 게 또한 정치인들이고 모든 검찰들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개될 정보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접촉할 것들을 허용을 하되 그것이 폐쇄적 구조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죠. 저는 취재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을 통해서 만들었던 건데 기자들이 상당한 저항통에 되게 실패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안 돼, 안 돼. 지금은 저는 법조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를 빼고 나면 분위기는 그렇게 옛날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핵심이 되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나머지의 힘으로 이 여기까지도 밀어붙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편하거든. 편하겠죠. 만약에 김태현처럼 취재하려면은 검찰도 취재하고 그냥 쓰면 되는데 김태현은 뭐 피의자도 인터뷰해 뭐 상황 다 정리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근데 검찰 수수 받았고 딱 내보내면은 편하지, 너무 편하지. 편하지. 근데 이제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욕 먹어요? 출입처 제도를 그래도 없애면 해봐. 출입처 제도를 없애면 기자들이 출입처에 의지하지 않고 폭넓게 취재할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돼요. 맞아. 그걸 제도가 없앤다고 갑자기 그러면 뭐 조중동 법조 출입 검찰 출입 기자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검사 취재 안 하고 출입처 제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양하게 뭐 피의자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다양하게 취재해야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거 안 돼. 네, 그거 안 될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은밀한 곳에서 더 그 결속을 강화하려고 할 거예요. 맞아. 출입처 제도가 없어져도. 그럴 것 같아.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출입처를 없앨 수도 있는데 출입처만 없앤다고 마치 다 해소될 것처럼. 맞아. 그게 무슨 결정적인 무슨 그 뭐라 그럴까 악의 고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폭넓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취재 관행을 네. 바꾸는 거는. 아니 그건 뭐 그렇게 욕 안 먹는데? 아 그래요? 맞는 말이야, 그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참여정부 시대 때는 기성 언론이 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출입처는 그래서 힘이 가장 센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건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출입처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옛날만큼 개혁적 과제로서 그렇게 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딱 동의합니다. 예. 저거에 네.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볼펜 똑딱이는 새끼 어떤 새끼냐고 물어보는데 그 장인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계속 그게 올라와요. 어떤 새끼가 계속 똑딱이냐. 설마 아까 욕 처먹고 또 똑딱이진 않겠지. 장인수는 빼고 그럼 누구냐? 장인수입니다, 여러분. 댓글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죠. 왜 매불쇼에 와서 팩트 체크를 해? 이게 바로 댓글 조작이야. 제가 진짜 사실을 말 안 하면 아픈 병이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매불쇼 와서 팩트 체크를 해버리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좀 많이 길게 했는데 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윤석열 파면 되고. 그러니까 하면 되고. 하면 이건 왜냐하면 못하죠. 길게 갖고 가는 과제거든 이 얘기는. 그래서 요거는 파면 되고. 아니 이제 언론 얘기는 그만하고요. 됐고요. 네. 교수님. 그 헌재 왜 그래요? 혹시 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태를? 제가 그 성향과는 무관하게 일단 제도 자체를 과잉하게 부인하는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요. 그게 보통 공부한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불신해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제도가 부족해도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때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약자들은 불완전한 제도라도 있는 게 더 보호받지. 맞아. 약자들이 제도를 깨고 싶어요. 하지만 제도를 깨면 약자 보호는 더 이상 안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입장이긴 합니다만 맞아. 저는 헌재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채널에서 한번 이제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딱 2번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4.19 혁명 이후에. 근데 바로 5.16 쿠데타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87년 시민혁명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네. 즉 그리고 나서 40여 년간 지속됐어요.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혁명적 의지가 있었을 때 만들어져서 존속할 수 있었던 제도고 그것들을 늘 권력자들은 없애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정말 망가졌거든요. 네, 완전히 망가졌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인 다른 헌법기관과는 다른 행동들을 해야 돼. 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하고 때론 각을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거를 좌파 우파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죠. 네. 특히나 이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기관들과 다르게 87년 혁명의 후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네.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거의 존재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존재 증명을 점점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지금이 더 이상 늦춰지고 곧 혹여라도 되게 이상한 결론을 내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부정될 겁니다. 그건 시민의 힘으로 부정될 거예요. 저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민혁명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가 역사상 최초로 시민의 손에 의해서 없어지는 날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헌재 구성 자체가 이 어찌됐든 이 추천 몫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건 물리.
아니 자식 아는다고 다 뱉는다 그런 자리 아니야 임마. 알겠습니다. 헌재 그 재판관들 구성이 네. 대통령 추천모, 여당 추천, 물론 국회 추천목에서 나누는 거긴 합니다만 뭐 대법원장 추천목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정파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정치 재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쁜 네. 말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연방대법원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연방대법원이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기관이에요. 정당의 의지가 아니라 네. 다시 말하면 다수 시민의 의지와 상식을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헌법하고 합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파적인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은 엄청난 판관이어서 나는 헌법과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식에 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원래 직책이에요. 이런 직책 자체가. 그래서 저는 구성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마치 뭐 엄청나게 중립적인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구성하는 건 오히려 더 안 맞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굳이 나온다면 헌법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대통령 추천목, 이 대통령이 무슨 대장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대법원이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요. 네. 아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상하이 기관도 아닌데 근데 분명히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대법원장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6대3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7대2 구조죠.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의 의지가 7로 표현되고 나머지가 2로 반영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기관도 구성하는 방식이 흔히 그런데 네. 헌법재판소에 이거 적용할 필요 없거든요. 국회에서의 어떤 의지를 지속적으로 투영하면 됩니다. 임기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9명을 다 추천해도 괜찮아요. 그걸 굳이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이거 헌법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것도 15년 이상 판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만 그 헌법재판관을 하도록 만들어진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심지어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교수인 사람도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법률적 지식은 기본으로만 갖추고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떤 헌법적 판단에 의거해서 굴러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9명 전부 다 판사 출신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것도 처음인 일입니다. 거의 옛날에는 정치를 거쳤던 사람이 판사 역할을 했었어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었어요. 초기에는. 지금 판사로 임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수많은 절차, 수많은 조그만 꼬투리 이런 거 가지고 한 사람만 반대해도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서 마치 중립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겉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시민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나 법적 상식을 갖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파면 되고 또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네. 지금 파면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뾰족한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굳이 뭐 수가 있다면 이 여론을 좀 모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죠. 예. 여론을 좀 모으는 것. 네. 그래서 뭐 좀 들리는 얘기로는 뭐 언제 된다는 얘기는 없죠. 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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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전혀 도는 찌라시들은 다 내피셜입니다. 네. 확인할 수 팀이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정보가 있다고 했으면 제가 박살 내려고 물어봤던 건데. 야, 이거 안 넘어오네. 안다는 사람들이 많아. 맞죠. 나만 엄청 안다는 사람 많은데. 많아. 네, 믿을 게 못 되죠. 믿을 게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내일은 꼭 선고일이 잡혔으면 제발. 좋겠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발 좀 판결 제발. 선고가 나왔으면 그렇게 좋겠다. 해야 돼 이제. 요런 이제 저희 염원을 담아서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